저는 낡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신문지 위에 널린 멸치머리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무심하게 반복되는 손놀림의 잡념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볕이 좋은 오후라 등은 따스했고 라디오에서는 한물간 가수의 뽕짝 메들리가 구성지게 흘러나왔죠.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제 노년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며느리 김미연이 벼랑간 인상을 팍 쓰며 짜증을 냈어요. 아, 어머니, 그 멸치 비린내 좀 어떻게 안 돼요?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인데도 저리 유난일까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저 아이의 유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이골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대꾸 없이 묵묵히 멸치 대가리를 마저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서너 마리를 더 손질했을 때 아들 호철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우리 아들 왔냐? 저녁 먹기 전에 멸치 좀 볶아 놓으려고. 호철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제 곁에 쪼그리고 앉아 신문지에 널린 멸치를 멀뚱히 바라보았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순하고 어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물러터진 구석이 있는 아이였죠.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그냥 시켜 먹어요. 호철 씨도 피곤한데 무슨 멸치볶음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마트 가서 장 한번 제대로 봐야겠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침 아침에 신문 배달 올 때 같이 딸려온 대형마트 전단지를 고이 접어두었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나 싱크대 선반에 모셔두었던 전단지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거 보고 있었다. 마침 이번 주말에 목살이랑 달걀이 엄청 싸게 팔더라. 내일 오전에 다 같이 장 보러 갈까? 사람 없을 때 후딱 다녀오게. 저는 정말 신이 나서 말했어요. 모처럼 아들 내외와 함께 장을 보며 카트 가득 먹을거리를 채울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느리도 좋아할 줄 알았죠. 냉장고가 비었다고 먼저 말을 꺼낸 건 그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느리는 전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쏘아붙였어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시켜 먹는 건 한두 번이지. 집에서 해 먹어야 돈도 아끼고 몸에도 좋지. 마침 세일도 크게 한다는데.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장을 봐요. 다 앱으로 시키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래도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거랑 같니? 내일 같이 가자, 응? 제가 재차 권하자 며느리는 드디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말이 날아오리라는 신호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입에서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랑 다니면 창피해요. 아시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장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뽕짝 가락도, 창밖에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도, 제 손안에서 바스락거리던 멸치 비린내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창피하다는 그 말만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곁에 있던 아들 호철이가 당황해서 쩔쩔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가 심해? 틀린 말했어? 당신도 솔직히 그렇잖아. 친구들이라도 마주치면 어쩔 거야. 어머니 옷차림 좀 봐. 저러고 같이 마트에 가봐. 다들 우리만 쳐다볼걸? 아들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저녁은 그냥 시켜 먹자. 응? 하며 제 눈치를 살필 뿐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방금까지 손질하던 멸치볶음은커녕 밥알 하나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창피하다. 내 아들 내외가 나를 창피해한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서름과 무시를 한 번에 터뜨리는 기폭제와도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한다며 며칠 전부터 정성껏 갈비찜을 재우고 삼색나물을 무치고 녹두를 갈아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은 상에 푸짐하게 차려낸 음식들을 보며 저는 내심 뿌듯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갈비찜 한 점을 깨작거리며 맛보더니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너무 달고 짜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먹는 거 모르세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친척들 눈치 보느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근처에 새로 생긴 밀키트 전문점이 있는데 거긴 명절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와요. 제가 지금 주문할게요.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결국 그날 우리 집 명절상에는 배달 온 잡채와 모듬전이 올랐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찬밥 신세가 되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했죠. 그때 호철이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연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 엄마 음식 솜씨가 어디 가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하라니요. 내 정성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봄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큰맘 먹고 산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분이 들떠 있었죠. 거실로 나서자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그 옷은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오셨어요? 할머니들도 요즘 그렇게 안 입어요. 제발 옷 좀 사 입으세요. 제가 다 창피하네. 그 한마디에 제 들뜬 마음은 찬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그 옷을 벗고 평소에 입던 칙칙한 색의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들이 내내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철이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자 아들은 또다시 아내를 감쌌습니다. 미연이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엄마 보기 좋으라고 한 소리지. 아기가 있었겠어?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속은 착한 애야. 속이 착한 애가 시어머니 가슴에 그렇게 비수를 꽂는 법도 있던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더는 기댈 수 없다는 것을요. 저 아이는 제 아들이기 전에 김미연의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늙은 어미에 썩어 문드러지는 속 따위는 외면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창피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촌스럽다고 창피해했고,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유치하다고 창피해했으며, 심지어는 제가 현관 앞에 내놓은 낡은 구두 한 짝까지 창피해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저는 속으로 사귀며 버텨왔어요.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랑 다니면 창피하다는 그 직설적인 한마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옷차림이나 말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박미자라는 인간 자체가 저들에게는 창피하고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일 뿐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가라앉은 마음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제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괴짝이었죠. 저는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비단보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 들었어요. 고요한 방 안에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비단보를 풀자 그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서류한 뭉치와 통장 여러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집문서와 평생 아끼고 모아온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호철이를 키우며 식당 허드렛 일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온 제 삶의 증표들이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펼쳐들고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소유자 박미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잠시 살라고 내어준 공간일 뿐 엄연히 제 소유의 재산이었죠. 그런데 저는 어째서 내 집에서 저런 수모를 당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았던 걸까요? 통장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의 돈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과 이 집이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창피한 존재로 살지 않아도 된다. 구차하게 자식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집문서와 통장들을 가지런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가 칼과 갑옷을 정비하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려는지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진 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평생을 순종과 희생으로 살아온 늙은 박미자는 어젯밤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저들을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집에서 깨끗이 치워내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차갑고도 비장한 희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지도 악몽을 꾸지도 않았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간 듯 머리는 지독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어젯밤의 결심은 하룻밤의 분노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동틀녘의 차가운 공기처럼 제 온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보글보글 밥이 끓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어제 손질해둔 멸치를 기름에 달달 볶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린내 난다고 타박했던 바로 그 멸치였죠. 오늘은 이상하게 그 비린내마저 고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란 몇 개를 풀어 파를 송송 썰어 넣고 계란말이도 두툼하게 부쳤습니다. 평소 아들 내외의 아침상이었다면 식빵에 잼이나 대충 차려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테니까요. 제 손으로 차리는 마지막 밥상에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고 싶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자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웬일이세요, 어머니?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다 차리시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비아냥거림이 온몸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으니까요. 곧이어 아들 호철이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는 아들의 표정에는 어젯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엄마, 어젯밤엔 미연이가 실수를 좀 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앉아라. 밥 먹자. 제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어색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제 인생의 독립선 언문이었죠. 호철아, 미연아.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분가해서 살아라. 제 말에 며느리가 푸아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안에 있던 밥풀이 튈 정도로 과장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어제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치고 사과할게요. 그럼 됐죠? 아침부터 농담도 참.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세요? 네. 호철 씨,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며느리는 옆에 앉은 아들의 팔을 잡아 흔들며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철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연이 잘 타이를게. 응? 어제는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엄마가 좀 이해해줘. 또 이해 타령이었습니다.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아들이 제게 강요한 것은 언제나 이해와 인내뿐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저는 어제의 박미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철아, 너는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니? 어제 일은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라고.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어머니, 저희 돈 없어요. 지금 당장 무슨 수로 집을 구해서 나가요?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잖아요. 며느리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게 다 어머니 고집 때문인 거 몰라요? 촌스럽게 구는 거,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 그거 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한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며느리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은 실수가 아니라 저 아이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저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놓인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동네 부동산 사장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일부러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집안 전체에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죠. 뚜루루, 뚜루루.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행복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저 박미자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이고,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고요? 네, 덕분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층을 좀 새놓으려고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쪽에서 헉하는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죠. 부동산 사장님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드님 내외분 이제 분가하시는가 보네요. 잘 됐네. 요즘 그 동네 전세 매물이 아주 귀해요. 집이 어떻게 나왔죠? 방 2개에 거실 있는 구조 맞죠? 수리만 좀 하면 아주 잘 나갈 텐데.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싹 다 뜯어 고치려고요. 아주 새 집처럼 만들어서 새를 놓을 겁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주변 시세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고요. 이야, 어머니 통 크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평수 올수리하면 전세로 못해도 2억은 넉넉히 받죠. 월세로 돌리면 보증금 3천에 80은 거뜬하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실장님 있는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보증금 3천에 월 80. 그 구체적인 액수가 며느리의 귀에 대모처럼 박히는 듯 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스피커폰을 번갈아 보더군요. 호철이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아들이 제게 달려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피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장님.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집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보나 마나 제 엄마 저의 사돈에게 이르는 것이겠지요. 저는 묵묵히 식탁으로 돌아와 남은 숭늉을 마셨습니다. 속이 뜨끈해지면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사돈 어른이라는 4글자를 확인하고 저는 작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넘어야 할 산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안사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다짜고짜 애들을 내쫓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딸을 꼭 닮은 목소리였죠. 사부인, 흥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 미연이가 지금 전화와서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본 귀한 내 딸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고생 한 번 안 해본 귀한 딸. 그래서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는 법을 먼저 배웠나 봅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자식들 분가시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호철이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제품에 끼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분가랑 내쫓는 거랑 같아요? 안사돈이 집을 내놔버렸다면서요. 애들더러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거잖아요.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내보내시든가요. 제가 왜 집을 해줘야 합니까? 자기들 앞가림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법 아닌가요? 저는 호철이 혼자 키우면서 집 한 칸 받은 적 없이 악착같이 살아 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니 스스로 일어서야죠. 제 논리적인 반박에 사돈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레퍼토리를 꺼내 들더군요. 아이고, 우리 미연이가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안사돈이 젊은 애들한테 좀 맞춰주고 이해하고 사셔야죠.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결국 그 말의 종착역도 이해였습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사부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따님이 저를 같이 다니기 창피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래도 제가 참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자식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웃으면서 한 집에 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우리 미연이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있었겠어요? 표현이 서툰 것과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 사부인께서는 더는 이 일에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돈이 뭐라 더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밀려왔죠. 처음이었습니다. 사돈에게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이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고 제 인생 또한 온전히 제 것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유령 취급했어요. 마주쳐도 눈인사 한 번 하는 법이 없었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제 방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었죠.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면 제가 했던 모든 말이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밥은 혼자 차려 먹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방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어요. 폭풍 전의 고요처럼 위태로운 침묵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호철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뜨개질거리를 내려놓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올 것이 왔구나.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호철이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 앉은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팔꿈치로 쿡 찌르자 마지못해 개미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등살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요식 행위일 뿐이었죠. 저 아이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미연아,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보고 말하거라.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제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을 피했죠. 그냥 다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면 죄송하다고요. 헤아리지 못했다면 역시나였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지못해 유감을 표하고 있었어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저 화법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구나. 너는 아직도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알아주시겠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저게 저 아이의 본 모습이죠.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것. 진심? 너의 진심은 어머니랑 다니면 창피하다는 그 말 아니었니? 나는 내 진심을 아주 잘 알겠다. 그러니 더는 이런 가식적인 연극은 그만두려무나. 나는 너희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 엄마, 제발. 미연이도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정말 갈 데 없어.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붙을 수 없고 깨진 그릇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갈 데가 없는 건 너희 사정이라고 했을 텐데 내가 너희를 내보내려는 건 너희가 밉거나 벌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상처받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이야. 그러니 너희도 이제 그만 받아들이고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과 저를 번갈아 보다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방에서는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악을 쓰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 100만 원을 찾고 문방구에 들러 커다란 달력 한 장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쏘아보는 아들 내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못 박는 심정으로 거실 벽에 달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날짜로부터 정확히 2주 뒤의 날짜에 붉은색 매직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봐라. 두 사람의 시선이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2주 주겠다. 전날까지 이 집에서 너희들 짐 전부 빼거라. 만약 그날까지 짐이 남아있으면 내가 알아서 용달차 불러서 너희 짐 전부 드러내 길바닥에 내놓을 테니 그렇게 알도록. 그리고 저는 품에서 1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첫 달 월세에 보태 쓰든지 이사 비용으로 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온정이다. 그러니 부디 군소리 말고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워주길 바란다. 돈.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통첩이었죠. 제 행동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돈 봉투를 본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결심이 농담이나 협박이 아님을 실감한 듯 보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집안에서는 짐 싸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며 소심한 복수를 해댔어요. 일부러 짐 상자를 복도에 쌓아두어 제 길을 막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쿵쿵거리며 짐을 옮겨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화초 몇 개는 실수로 엎질러져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유치한 행동들이야말로 저 아이가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사건은 약속한 날짜를 사흘 앞두고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앞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찻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서 있었죠. 그 찻잔은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께서 손수 골라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힘든 세월을 보낼 때마다 저는 저 찻잔의 차를 따라 마시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제 젊은 날의 추억과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이었죠. 어머, 어떡해. 어머니. 제가 그릇 정리하다가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내가 아끼는 걸 망가뜨렸으니 내 마음도 아프겠지? 하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저건 명백한 고의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깨진 찻잔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난초 무늬가 그려져 있던 곱디곱던 그 찻잔의 파편들. 제 젊은 날의 꿈과 어머니의 사랑과 제 인고의 세월이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조각들을 다 쓸어 담은 후 저는 쓰레받기를 든 채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 깨뜨렸다. 네, 어머니, 너와 나의 인연도 이 찻잔처럼 오늘로써 산산조각 나 끝이 났으니 아주 잘 깨뜨렸다고.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나가라. 사흘 뒤도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이 담긴 쓰레받기를 며느리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뭐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과 이토록 철저한 원수가 되어버린 제 신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깨진 찻잔은 아깝고 가슴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찻잔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이었죠. 아침부터 집안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외침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집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까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며느리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그거 비싼 거니까 조심 좀 하세요. 이쪽으로 옮기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저 아나무인의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런 성정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는 또 어떤 이웃들을 괴롭히려나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집안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잦아들고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짐을 다 뺀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제 방문 앞에서 아들 호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마지막인데 이렇게 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는 순간 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아들의 우는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흔들릴지 몰라요. 저는 침묵으로 제 마지막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동네 이웃들에게 들으라는 듯 과장되게 큰 소리였죠. 어머니, 저희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내쫓지 마세요, 어머니.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고 싶었던 게지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의 시동 거는 소리와 함께 엔진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저는 한참을 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동네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았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아들 내외가 쓰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데 발바닥에 무언가 버석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흙과 먼지였습니다. 2층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사하며 나온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았고 벽에는 가구를 옮기다 긁힌 자국들이 흉터처럼 선명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어 퀴퀴한 먼지 냄새와 정체 모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그들이 머물렀던 지난 몇 년의 세월이 마치 끈적한 오물처럼 공간 전체에 들러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자식이 떠나간 텅 빈 공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함마저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굳게 닫혀있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싸! 시원한 초여름의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묵은 먼지와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어두웠던 공간 구석구석을 비추자 먼지들이 공중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압박감과 눈치의 세월이 저 바람과 함께 모두 쓸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양동이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쓸어 담고 걸레로 시커먼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하면 할수록 공간이 제 모습을 찾아갈수록 제 마음도 함께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제 집에 남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제 공간의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반나절 내내 쓸고 닦았더니 2층은 어느 정도 사람 사는 공간처럼 변했습니다.
물론 벽지의 흠집이나 낡은 장판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럽고 불쾌한 느낌은 사라졌죠. 저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텅 빈 만큼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받은 인테리어 실장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서글서글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공간 디자인의 박 실장입니다. 활기차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청년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는 아주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요. 어머님,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다 뜯어 고쳐주세요. 저 칙칙한 벽지랑 장판부터 싹 다 뜯어내고 저기 답답하게 막힌 주방 벽도 허물 수 있으면 허물어 주세요. 무조건 밝고 환하고 깨끗하게요. 제 단호한 말에 박 실장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저 주방 벽만 터도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겁니다. 바닥은 요즘 유행하는 밝은 톤의 강마루로 깔고 벽은 하얀색 실크 벽지로 도배하는 게 어떨까요? 조명도 저 오래된 형광등 대신에 따뜻한 색의 LED 매립등으로 싹 바꾸고요. 박 실장은 제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여러 가지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여주며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벽지 샘플을 고르고 타일 색상을 정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새로 설계하는 것처럼 설레고 즐거웠어요. 견적은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머님. 공사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기간은 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박 실장이 내민 견적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돈은 걱정 말고 아주 꼼꼼하고 예쁘게만 부탁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려보낸 후 저는 다시 텅 빈 2층에 섰습니다. 며칠 후면 이곳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차겠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소음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소음일 겁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저 벽을 부수는 망치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시작될 것을 생각하니 제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저희 집은 거대한 소음과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벽을 부수는 드릴 소리와 인부들의 외침이 잠을 깨웠고 창문을 열어두면 온 집안에 희뿌연 먼지가 석회처럼 내려앉았죠. 이웃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소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고 병든 과거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 같아서 들을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인부들을 위해 시원한 보리차를 한 주전자 가득 끓여 내놓고 오후 참 시간에는 찐빵이나 옥수수 같은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제 정성에 감동했는지 젊은 박 실장님은 물론이고 무뚝뚝해 보이던 인부 아저씨들까지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벽은 이렇게 터서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면 동선이 훨씬 편해져요. 어머니, 이쪽 벽지는 나중에 때 탈 수 있으니 한 톤 어두운 걸로 하시는 게 어때요? 그들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제 의견을 묻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제 의견이 반영되어 무언가가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들에게 저는 의견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늙고 촌스러운 기능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지만 왠지 아들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예상대로였습니다. 잔뜩 잠기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 호철이에요. 잘 지내세요? 용건만 해라. 바쁘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엄마. 미연이가 매일같이 저를 들들 볶아요. 집이 이게 뭐냐, 당신 무능해서 우리가 이 꼴로 산다.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소리를 들어요. 아들의 하소연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제게 했던 그 모진 말과 행동들을 이제는 아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동정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니? 엄마,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보증금에 이사 비용까지 쓰느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티기가 너무 막막해서 그래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저를 창피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 창피한 어미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호철아, 너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내 아내와 내 앞가림은 너 스스로 해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래? 내가 너희를 내보낸 건 독립된 어른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고작 몇 주 만에 이러는 건 너무 실망스럽구나.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나가라고만 안 했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지금 시끄럽게 집수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요. 아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모진 말을 했더냐, 구박을 했더냐. 나는 그저 내 집에서 내 아들 내외와 오순도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며느리는 나를 벌레 보듯 했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늘 방관했어. 너희가 뿌린 씨앗을 너희가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 다시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너를 그렇게 무책임하고 나약하게 키우지 않았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힘으로 일어서 내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란 말이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에게 줄 돈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독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저는 또다시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 일은 동네에서도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공사 소음과 매일 드나드는 인부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사라진 사실을 엮어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특히 동네 반장이라는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반장은
걱정하는 척 다가와 제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자씨, 얼굴 보기 힘드네. 집수리는 잘 돼가? 소리가 어마어마하대. 네, 반장님. 이웃분들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죠. 죄송하긴. 내 집 내가 고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호철이네는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갔나 봐. 통 보이질 않네. 그 눈에는 내가 아들 내외를 내쫓았다며 하는 비난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박미자가 아니었죠.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반장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분가시켰어요. 어머, 정말? 왜 갑자기? 호철 엄마가 평생 끼고 살 줄 알았더니. 반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만약에 반장님 자식이 반장님 따러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 돌직구 질문에 반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제 아들 며느리가 저한테 그랬어요. 늙고 촌스러운 시어미랑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제가 해준 밥은 맛이 없다고 타박하고 제가 입는 옷은 고물상에서 주워왔냐고 비웃었어요. 반장님이라면 그런 자식들과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사실 수 있으세요? 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이야기에 반장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다른 상인들까지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말세다 말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한테 창피하다니. 그건 천하의 불효막심한 짓이지. 동정의 여론은 순식간에 제 편이 되었습니다. 반장은 멋쩍은 얼굴로 아이고 그런 깊은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미자씨.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라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구나. 더는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하니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서 저를 동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볼 때마다 힘내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라며 응원해주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죠. 집 안팎의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지만 자식들 눈치 보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난생 처음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물레는 제멋대로 돌아갔고 제가 빚은 그릇들은 하나같이 삐뚤빼뚤 흉한 모양이었죠. 특히 그릇의 중심을 잡는 센터링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흙덩이가 맥없이 주저앉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님,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요. 흙의 결을 느끼면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보세요.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동안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끄러운 공사 소리도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제 손끝의 감각과 돌아가는 물레와 변화하는 흙덩이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흙덩이가 제 손 안에서 고요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울퉁불퉁 제멋대로이던 흙이 부드러운 원기둥이 되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어머님 중심 잡으셨네요. 이제 된 거예요.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의 칭찬에 저는 아이처럼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성공으로 다가왔습니다. 흔들리고 삐뚤어졌던 흙의 중심을 잡는 과정이 마치 제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과도 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제가 처음으로 중심을 잡아 빚은 작은 찻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초벌구이도 하지 않아 투박하고 거친 질감이었지만 며느리가 깨뜨린 그 어떤 화려한 찻잔보다도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제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갈 겁니다. 제 인생도 제 집도 온전히 저의 것으로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제 손으로 새로운 내일을 빚어낼 뿐이었죠. 약속했던 2주가 흐르고 마침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부들이 철수하고 요란했던 소음이 멎은 집안에는 고요함과 함께 낯선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칙칙하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했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세련된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 있었고 거실과 주방은 하나의 넓고 환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햇살이 하얀 실크 벽지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죠. 바닥에는 밝은 오크색의 강마루가 깔려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대신 천장에 매립된 LED 조명들은 공간을 더욱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반짝이는 인조 대리석 상판과 넓은 사각 개수대로 교체되었고 낡은 타일 대신 깔끔한 흰색 타일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역시 호텔처럼 건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샤워 부스와 세면대, 변기가 모두 최신식으로 번쩍거렸습니다. 방 2개는 각각 하늘색과 연두색 파스텔 톤 벽지로 단장되어 당장이라도 신혼부부가 들어와 살아도 될 만큼 사랑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고른 벽지를 쓰다듬고 새로 깐 마루의 감촉을 느껴보았습니다. 페인트와 새 가구에서 나는 낯선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정녕 제가 살던 그 낡은 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속 묵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이 있으니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세입자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제 소중한 공간을 아무에게나 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팀은 아이가 둘 딸린 4인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새로 깐 마루 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 엄마는 애들이라 좀 활발하죠라며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 아빠는 대뜸 집은 좋은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네요. 1천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흥정부터 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 아래층에 사는 제가 힘들 것 같네요. 가격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인상이 험악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을 꼼꼼히 보는 척하더니 방음은 잘 되나요? CCTV는 없죠? 같은 이상한 질문들만 해댔습니다. 왠지 불법적인 일에 집을 사용하려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저는 이미 계약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며 둘러대고는 서둘러 보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온 젊은 커플은 며느리 미연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자는 명품 가방을 팔에 낀 채 입을 삐죽거리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 생각보다 좁네.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화장실 타일 색깔이 왜 이래? 촌스럽게. 그 옆에서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여자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꼭 제 아들 호철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두 번 다시 저런 꼴은 보지 않으리라. 저는 일부러 전세금을 2천만 원 더 높게 부르며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팀의 불량 세입자를 겪고 나니 슬슬 지치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월세 받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바로 그때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둘 다 교사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인상이 어찌나 선하고 싹싹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딱 좋아하실 스타일이야. 사장님의 호언장담에 저는 반신반의하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말 그림처럼 예쁜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온 최수진, 박우준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소개하는 목소리는 밝고 또랑또랑했으며 얼굴에는 선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와! 문을 열자마자 아내인 수진 씨가 두 손을 모으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여보, 집 너무 예쁘다.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게. 햇빛도 잘 들고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요. 남편인 우준 씨도 안경을 고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제게 허락을 구한 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조목조목 집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인테리어 감각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랑 조명이 정말 잘 어울려요. 주방도 너무 깔끔하고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맞죠, 여보? 화장실도 완전 우리 스타일이야. 건식이라니 너무 좋다.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제 자식이 칭찬받는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까다로운 심사위원처럼 세입자를 고르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저는 손주들에게 제 집을 자랑하는 할머니처럼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벽지예요. 이 방은 서재로 쓰면 참 좋을 거야. 주방은 요리하기 편하게 일부러 동선을 넓게 뺐어요. 한참 동안 집을 둘러본 부부는 제 앞에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아도 될까요? 그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제 공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요. 두 분 같은 분들이라면 제가 대환영이지요.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수진 씨가 수줍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좋은 집 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쇼핑백 안에는 동네 유명 빵집의 롤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뇌물이나 아부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선물이었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이 집에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서요. 앞으로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신혼부부가 사온 롤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분노가 함께 녹아내리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텅 비었지만 이제는 좋은 기운으로 채워질 2층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새 세입자 부부의 이사 날짜는 주말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모처럼 집안 대청소를 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분주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사 하루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시작한 뜨개질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오기로 한 날은 내일이었기에 저는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헬쑥하고 초췌한 몰골의 아들 호철이와 며느리 미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할 말 있어요. 제발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애써 되찾은 평화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저런 모습을 외면할 만큼 매정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2층으로 향하더군요.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집을 보러 온 것이었죠. 저는 그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리 집이었다고? 완벽하게 변신한 2층의 모습을 본 며느리가 넋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은 경악과 후회,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처음 와본 모델하우스라도 구경하듯 집안을 둘러보았죠. 한참 동안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던 며느리가 이내 제게로 휙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뻔뻔하고 염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들어와 살면 안 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남을 줘요? 여긴 원래 저희 집이었잖아요. 저희 다시 들어올게요. 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예전처럼 어머니 창피하게 만드는 짓 절대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요. 며느리는 제 팔에 매달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집이 탐이 나는 것이지 제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예전처럼 낡고 칙칙했다면 과연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미연아,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여긴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의 그 가식적인 효도를 받을 생각도 없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단칸방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요. 호철 씨,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어머니한테 빌기라도 하란 말이야.
며느리는 옆에 서 있던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제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이대로는 정말 못 살아요.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려는 바로 그 찰나, 거짓말처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맑고 경쾌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과 망연자실한 며느리를 그대로 둔 채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새로운 세입자 부부인 수진 씨와 우준 씨가 밝은 미소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죠. 어르신, 저희 내일 이사 오기 전에 미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이건 저희가 키우던 건데 집들이 선물이에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화분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최 선생님, 박 선생님. 마침 잘 왔네. 안에 손님들이 와 있어서.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일어선 아들과 사색이 된 며느리 앞에서 보란 듯이 선언했습니다. 인사하렴. 이 집 2층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수진 씨와 우준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복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제 똑똑히 보았겠지. 이 집은 이제 너희의 공간이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창피해하던 이 늙은 어미가 너희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다. 너희는 나를 창피하게 여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 그리고 그 대가로 너희는 너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은 거야.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살 집은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직접 구해. 그게 바로 부모에게서 독립한 어른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고 봐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는 아내의 뒤를 따라 힘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금 장치를 돌려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질기고 아팠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부부에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못 볼 꼴을 보여서 미안해요. 자, 이리 와서 앉아요. 마침 잘 됐네. 내가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저는 수진 씨가 선물한 작은 화분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그 화분은 마치 제게 찾아온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인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이제 문 밖에 있었습니다. 문 안에는 저와 저의 소중한 공간을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부부가 이사 온 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소리는 제게 소음이 아니라 기분 좋은 배경음악과도 같았죠. 며느리 미연이가 살 때는 귀를 찢을 듯한 부부 싸움 소리나 신경질적인 통화 소리만이 벽을 타고 내려왔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수진 씨와 우준 씨는 정말 복덩이 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집주인 할머니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으로 인생의 선배로 깎듯이 대접해 주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우준 씨가 출근길에 신문을 가져다 주며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고 수진 씨는 장을 보고 오는 길이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쑥갓이 싸길래 좀 사왔어요. 된장찌개 끓여 드세요라며 제 손에 검은 봉지를 쥐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 기운으로 며칠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밥 한술 뜰 기운도 없어 종일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죠. 저녁 무렵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낮부터 통기척이 없으셔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아이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수진 씨는 잠시 2층에 올라갔다 오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쟁반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쌀죽과 맑은 묵국,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 좀 쑤어봤어요. 입맛 없으실 땐 이게 최고잖아요. 뜨거울 때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보여주다니요. 며느리 미연이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이나 가보시든가요라며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바빴고 아들 호철이는 엄마 약은 챙겨 먹었어? 하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제 식사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꾸역꾸역 죽을 떠먹었습니다. 속이 뜨끈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수진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엄마 정이 늘 그리웠어요. 어머니 보면 꼭 저희 엄마 같아서 자꾸 챙겨드리고 싶어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를 아들, 딸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그들을 아들과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파스타를 만들면 제게 제일 먼저 가져와 맛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보답으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준 씨는 2층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를 심더니 첫 수확물이라며 가장 실한 놈들로만 골라 제게 한 알을 안겨주었죠.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며 진짜 가족보다 더 살가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며느리 미연이가 이제는 밖에서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시누이, 그러니까 제 남편의 여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시누이의 목소리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무슨 일이라니요, 아가씨? 아니, 호철이 처가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언니가 돈독이 올라서
멀쩡히 잘 사는 아들 내외를 내쫓고 그 자리에 새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월세 받는 재미에 푹 빠져서 아들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제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저를 탐욕스럽고 인정머리 없는 독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하자 이제는 제 평판을 갉아먹어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죠. 형님,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호철이 장모가 전화해서는 형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돈만 밝히고 사람을 못 살게 군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며칠 간격으로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 역시 미연이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은 수진 씨가 선물한 텃밭의 상추를 보면서였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 저는 제 행복을, 제 진실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을 핑계로 저를 오해하고 있을 법한 몇몇 친척들과 제게 힘이 되어준 동네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집들이 겸 생일잔치라는 명목이었죠. 전화를 받은 신우이는 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만 할 텐데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하세요. 제 입으로 변명하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할 테니까요.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끙끙대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주방에 나란히 서서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웃고 떠들며 음식을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신우이와 다른 친척들은 싹 바뀐 2층의 모습과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제 얼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 집이 정말 너무 좋아졌네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올케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시구나. 그때 마침 외출했던 수진 씨와 우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친척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이 집 2층에 사는 최 선생님, 박 선생님이세요. 제게는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고맙고 예쁜 분들이랍니다. 수진 씨와 우준 씨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고 잠시 후에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예쁜 케이크까지 사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온데간데없고 존경과 부러움만이 가득했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며느리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 그리고 제가 왜 아들 내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분노에 찬 비난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아들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창피해하며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보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또 무슨 타박을 들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화로운 하루가 제게는 몇 배는 더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설움이 터져 나오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제 진심이 통한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친척들은 더 이상 저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아주 잘하셨다. 앞으로는 재수 씨 인생을 사시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며느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제 행복하고 당당한 모습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간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요. 제가 스스로 빛을 내는 한 그 어떤 어둠도 저를 삼킬 수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니까요. 집들이 소동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 제 일상은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의 활기찬 기운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고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도자기 공예는 제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죠.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월세는 돈의 액수를 떠나 제가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즐기며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헬쑥하게 여인 얼굴의 아들 호철이었습니다. 혼자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가 아닌 혼자 찾아온 아들을 차마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현관에 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아들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어설픈 사과와는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못난 놈이었어요, 엄마. 아내 말에 휘둘려서 엄마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운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아들은 띄엄띄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 아내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아내의 바가지와 무시, 그리고 끝없는 돈 문제. 아내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들과 저에게 돌렸고 급기야는 며칠 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들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법이니까요. 호철아,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저는 아들을 일으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예전처럼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연이랑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저 혼자라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된다. 왜요? 엄마 이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호철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집이 아니라 너의 가정이야. 설령 그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너는 그걸 회피하면 안 돼. 내 아내와 끝까지 대화하고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도망치듯 엄마한테 돌아오는 건 내가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내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떳떳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야.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제 내 아내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너의 계획을 말해.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 하지만 마지막 노력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는 마라. 그것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이다. 저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인생의 선배로서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 한번 제 힘으로 부딪혀 볼게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은 현관을 나서기 전 제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들이 제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 치마폭에 숨으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는 어른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마지막 관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날카롭거나 공격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운 없이 축 처진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안사돈, 저 미연이 엄마예요. 네,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있어서요. 제발 우리 미연이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사돈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제가 딸의 머리채라도 잡고 가서 싹싹 빌게 할게요. 걔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울기만 하고요. 사돈의 말에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부인, 따님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요. 그래도 안사돈께서 호철이한테 말이라도 좀 잘해주시면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호철이와 따님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제게 구할 것이 아니라 따님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은 제 아들 호철이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겠지요. 물론 저에게 했던 무례함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사과를 받아야겠지만요. 제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에 사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부인.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억압하던 모든 외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혼자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저 자신을 위한 여행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경포대 해변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제 발치에 모래를 쓸어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것을 보며 제 인생의 아픔과 슬픔도 저 파도처럼 모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박미자였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직접 만든 투박한 찻잔이 들려 있었고 제 통장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저만의 돈이 있었으며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은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다처럼 잔잔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를 유유히 항해하는 제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될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명절 증후군에 시달렸을 시기였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산더미 같은 음식을 하고 온갖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이제 명절이 더 이상 노동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저녁 아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호철이에요. 추석인데 저희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희라는 말에 저는 아들 곁에 며느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온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 오너라.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다. 당일 와서 밥만 한 끼 먹고 가거라. 예전처럼 며칠씩 묵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준비 안 할 거니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오너라. 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환영은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아들은 군소리 없이 네, 엄마.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하죠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정말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갈비찜이니 잡채니 온갖 전이니 하는 복잡한 음식들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담백한 토랑국을 끓이고 큼지막한 조기를 굽고 갓 무친 나물 몇 가지만 상에 올렸습니다. 상차림은 단출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고급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며느리 미연이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예전의 그 도끼와 신경질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예전의 가시돋친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후에 조심스러운 탐색전과도 같았죠.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물이 비자 조용히 일어나 물을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식사를 하며 간간히 제 안부를 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수진 씨와 우준 씨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예쁜 보자기로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과와 약과가 가득 들어 있었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와도 되는데. 어머니 아들딸인데
명절에 빈손으로 오면 쓰나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서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던 아들과 며느리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 손님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저 다정하고 예의 바른 젊은 부부에 대한 부러움, 가리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뒤늦은 후회. 그 어떤 꾸짖음보다도 이 현장의 그림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 내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TV를 보며 밤늦게까지 뭉구적거렸을 테지만 이제는 이곳이 더 이상 자신들의 편안한 공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죠.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음식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가져온 선물 꾸러미 중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를 다시 그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너희도 먹어야지. 제 행동에 두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화해의 제스처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정인지 저 역시 제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기에는 제 남은 인생과 지금의 평화가 너무나도 소중했으니까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수진 씨가 선물한 약과를 곁들여 차를 마셨습니다. 명절이 끝났지만 몸은 피곤하지 않았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남은 음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저녁일 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혼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바로 그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휴일 다음 날이라 마트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예전에 며느리와 함께 오고 싶어 했던 그 정육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인 딱지가 붙은 목살을 두툼하게 썰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옆 코너에서는 싱싱한 달걀도 한 판 샀습니다.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의식되지 않았어요. 제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저는 조금도 창피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저 하늘처럼 맑게 갠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1층에 제가 끓이는 냄새이거나 2층에 수진 씨가 끓이는 냄새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좋은 냄새와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저녁 저를 위해 맛있는 목살을 구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제가 직접 만든 찻잔의 향기로운 차를 따라 마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 힘으로 쟁취해낸 완벽하고도 소중한 행복입니다.